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불광천이 넘쳤습니다. 책방엔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어울리는 수학책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비 오는 날 굳이 우리가 수학책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비 오는 날 이렇게 배 깔고 누워가지고 부침개 이렇게 지지직 해서 빨리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조용해요. 엄청 조용하고 되게 집중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네, 이럴 때는 어머님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그냥 되게 조용한 이 시간에 나를 가두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비 오는 날 어울리는 수학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두 가지 책을 찾아봤는데, 하나는 이제 어린이 버전으로 농부 달력.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른 버전으로 수학은 과학의 시다. 네. 요렇게 두 가지 책을 찾아봤어요. 근데 농부 달력은, 이 책은 사실 이제 누가 봐도 수학책이라고 보지 않는 그런 책인데,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에 관한 수학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데리고 어디 나가시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 이 여름비만 이렇게 오거든요. 이 비는 좀 느낌이 달라요. 되게 추적추적하지만 차갑지 않고 엄청 개운한 그런 느낌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시간에 대한 시계를 알려주기 전에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으로 시간과 달력에 대한 어떤 그 큰 흐름? 네, 그런 거를 보여주는 책으로 권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여름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오늘 같은 날씨하고 너무너무 어울려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 책의 여름엔 어떤 비가 올까요? 네. 어마어마한 비가 옵니다. 네, 제가 전면을 비로 한번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앞도 뒤도 안 보이는 이런 비 속에 두 부부가 앉아서, 제가 볼 땐 이건 100% 부침개입니다. 네, 부침개를 붙여놓고 두 분이 완전히 헛바지를 입고 란닝구를 걸치고, 아주머니께서는 몸빼 바지를 입고 이제 집에 이렇게 텐마로 있는데 앉아서 이 비 속에서 휴식을 즐기고 계시는 거죠. 사실 노부들은 여름에 엄청 바쁘잖아요. 그래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또 이렇게 논두렁 이런데 너무 물길이 막히면 안 되니까 물길도 뚫어줘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을 다 마치고 막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이제 부침개를 먹는 이 노부부의 어떤 하루의 마무리. 이게 저는 여름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시간에 대한 느낌을 갖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감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이제 귀로 듣고 이제 손으로 만져보는 이런 오감으로 시간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애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측정령에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달력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이용한 문제도 풀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가 그 여름을 알리는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날씨에 비를 오지게 맞으면서 한번 여름을 즐겨보시길 바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른들용 책으로는 이제 수학은 과학의 시다. 네, 이런 책 이렇게 비 오는 날 읽으면 어떨까? 네. 난데없이 이 책을 쓰신 분 자체가 약간 좀 멋있으세요. 네. 세드리크 빌라니. 네. 프랑스 수학자인데요. 프랑스 수학자인데 정치인이세요. 1973년생이니까 지금 51세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엄청 멋쟁이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멋있는데 제 취향은 아니고 저 이렇게 막 수염 많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쇼팽이 살던 시대에 있던 그 리본 막 입고 막 스카프 엄청 멋있게 하는 그런 신사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이미지야. 그러니까 되게 마르고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 옆에 항상 거미 브로치를 달고 있는 되게 멋쟁이세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정치와 수학을 왔다 갔다 하고 문학에도 이제 소양이 있으시고 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 수학은 과학의 시다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막 엄청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같은 날씨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 꽂혔던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 뭐였냐면 만약에 수학이 문학의 장르라면 어떨까? 그것은 그렇다면 수학은 분명히 시일 것이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시하고 수학이 가진 여러 개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짧고 상징적이고 함축적이다. 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동의한다. 책에서도 이제 시하고 수학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왜 보면 시적 허용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했을 때 그게 그 일상의 뜻을 그대로 갖는 게 아니라 그 시에서만이 갖는 독특한 그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수학의 용어들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이분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수학에서 링, 한국말로는 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특정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환, 링이라고 하는 거는 손가락에 끼는 반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환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연산과 결합 법칙, 항등원 등의 특징인 대수의 구조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채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채는 이제 영어로 field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역시도 수학에서는 되게 다른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원래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수학 안에. 네, 그런 의미에서 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수학자의 예를 드는데 이 수학자가 문학가이기도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유명한 소설가이자 뛰어난 수학자인 찰스 도지슨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루이스 캐럴이라고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쓰신 루이스 캐럴. 네,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루이스 캐럴은 필명이었고 이제 실제 이름은 찰스 도지슨이었다고 하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를 위한 동화도 쓰셨지만 어린이를 위한 논리학 책도 쓰셨어요. 그 책이 우리 책방에도 있어요. 엄마, 나도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논리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이 책이 이제 루이스 캐럴이 쓴 논리학 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우화와 논리학 책을 동시에 썼는데 그게 이제 두 개의 자아를 가졌다 이거죠. 소설과 논리학 책. 네, 그런 책을 어떻게 두 개 같이 썼을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소설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수학 개념들, 논리, 귀류법, 복합어, 그리고 정성 들여서 만든 규칙으로 만든 신조어들이 가득하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학이라고 하는 것과 시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공통점, 아주 용어의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또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시하고 수학이 가지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휴대 가능한 세계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들고 다니기 쉽다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를 재창조하겠다는 야망이라는 공통점이 있대요. 수학이랑 시가. 근데 여기서 세계란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또는 뇌에서 불러낼 수 있는 휴대 가능한 세계를 말한다. 수학자는 외부 세계를 몇 개의 수식으로 바꾸고 그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종이에 옮겨 적어서 연구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도 몇 개의 절로 한정된 공간에 독자가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세계를 재창조한다. 멋있다. 이런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는 어떤 이분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그냥 자기 어떤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예시가 꼭 수학에만 있지가 않아요. 되게 장르를 넘나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있어요. 시인데요. 엘프리드 테니슨의 샬롯의 숙녀라는 시랍니다. 네. 테니스는 이 작품에서 아서왕이 활약하던 시대의 전설을 노래했는데 샬롯이라는 숙녀는 저주를 받아서 맨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항상 거울을 통해서만 봐야 됐대요. 어느 날 이제 너무너무 잘생긴 랜슬롯이 나타났는데 그 한눈에 반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을 직접 보고 싶어 했어. 근데 직접 보면 이 사람 죽잖아. 근데 그 욕망을 못 이기고 결국은 직접 보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전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시 안에 이제 수많은 해석과 이제 의문들이 나타났는데 시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 근데 이 사람은 수학자잖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그것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가늠하지 못하는 수학자의 비유라고 생각하기를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실험으로 그것이 가능한 물리학자와는 달리
수학자는 거울에 반사된 모습, 즉 방정식을 통해서만 수학의 세계를 연구할 수 있다. 네. 거울에 반사된 모습을 연구한다는 그 표현이 거울에 반사된 모습, 가짜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어떤 직접적인 모든 현상에 다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들어진 방정식 또는 어떤 만들어진 그 추상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거울이 아닌 현실 세계의 여러 대상에 그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시하고 수학이 이야기하는 것이 비슷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게 함축적이라는 것은 반대로 그것을 세상에 적용할 때, 즉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듯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듯이 수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학도. 오늘 이제 제가 두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붙인 게 말고, 뭐, 비 오는 날 함께 읽을 만한 책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눠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또 함께 나중에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